저번 시간에 허생이 사재기를 해서 번 큰 돈을 가지고 군도들이 들어갈 만한 빈섬을 알아봤죠. 그래서 그 빈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군도들에게 아내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뭐 소를 장만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00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이런 양식들을 다 챙겨서 빈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읽었었죠. 그래서 그 교과서 읽었던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정리를 일부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이 창작된 시대적인 일단 배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배경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경제적 배경에서 내내 사재기 하면서 나왔던 말이죠. 취약한 경제 구조가 드러납니다. 경제 구조가 굉장히 약하죠. 그런 안에서 백성들의 삶은 어땠냐는 거죠. 백성들도 굉장히 삶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가난에 몰려서 도적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분제 질서도 아시다시피 산업공상이잖아요. 그래서 상공업이 제일 천시천대됐던 구조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장려되지 않고 유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최소한의 삶의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백성들이 유랑민이나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적이 되거나 아니면 유랑민은 뭐냐면 이제 그 마을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살거나 아니면 뭐 힘든 사람들은 뭐 그 지배층들의 수탈 이런 세금 독촉을 피해서 산에 가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사회제도적 배경인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 아님에도 이런 부유한 상인계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지켜져 왔던 신분 질서가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허생처럼 경제적으로는 평민보다도 못한 몰락 양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허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변시처럼 웬만한 양반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 중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평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서민 의식들도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배포가 되고 보급되면서 글을 읽고 지식이 쌓인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지배층의 이런 무능력함 그리고 그냥 막연히 그냥 그 따라왔던 그 신분 질서, 양반에 대한 뭔가 허위 이런 것들이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사회적인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허생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고전소설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의 양반전 같은 소설에서도 양반의 족보를 사고 파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상적 배경으로 들어가면요. 박지원이 실사고시, 제가 앞에서 실학파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실학 사상과 북학론의 대두, 북학론을 배워야 된다. 북쪽 학문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풍요롭게 만들 것이냐를 연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높인다던가 상공업을 장려해서 실용을 중시한다던가 이런 학풍들이 등장했고요. 그러한 실학파의 한 사람이 박지원이었습니다. 또한 연행, 중국 베이징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대부들이
청나라가 얼마나 번영하고 발전했는지를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좋은 문물이나 이런 제도들을 들여와야 된다. 조선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조선의 힘든 백성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거죠. 이런 배경 안에서 허생전이 창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8번 보시면은,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빈섬으로 들어가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너희들은 이미 도적으로 찍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조선 땅에서 예전처럼 평민으로 지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생이 도적들을 섬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잘 달래는 거죠. 그래서 빈섬에 들어가는 사건에 도적들이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적,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럴듯한 인과적 필요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빈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면 아내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 집이겠죠. 그리고 먹고 살려면 소랑 그리고 논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잘 제시를 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도적대들을 빈섬으로 허생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저번 시간에 읽었었죠. 그래서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니까 나라 안에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갑자기 수천 명의 도적들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겠죠. 몇 명씩 생겼던 게 점차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허생이라는 한 개인이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허생의 비범하고 영웅적인 자꾸 어떻게 들리네요.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글자가 커서 좀 넘어가서요. 표시를 다시 이렇게 해드릴게요. 영웅적인, 비범하고 평범하지 않고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 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인이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허생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당연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나라와 지배층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읽었던 교과서의 내용까지 이 부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배도 곡식도 싣고 소도 싣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빈섬에 갔겠죠. 자, 간 후의 모습들을 볼게요. 자,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요, 일단 집부터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백사공이 말했던 것처럼요, 워낙 땅 기운이 좋다 보니까 곡식이 심는 대로 무성하게 자라고요.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따로 챙기지 않아도 심기만 하면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두고 워낙 농사가 잘 되니까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가서요.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옆에 일본의 그 섬에 가서 팝니다. 그래서 큰 지방인데도요. 큰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어쨌든 그 곡식을 통해서 구해주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변씨한테 가서 작은 시험을 해보고자 하니 만금을 빌려주세요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사재기했고요. 사재기한 돈으로 대량의 돈을 벌어서 나라에 있는 도적들을 구제해서
빈 섬에다가 이 사람들이 잘 살게끔 만들어줬죠. 지금 이게 자그마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작은 시험은 아니죠. 굉장히 비범하고 큰 사람이기 때문에 허생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것이 작은 시험이다 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허생이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왔을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와 의관을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을 챙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뱃사공하고 가서 그 섬이 좁아서 탄식했었잖아요.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뭐 이건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겠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래요. 그리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래요.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배를 모두 불사른답니다. 불사르고 나서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개입돼서 들어왔다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개입돼서 이제 이 섬에 뭔가 풍요로움이 안정된 게 깨질까봐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은자 50만 양을 바다 속에 던지면서요.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큰 돈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 버립니다. 작은 섬이든 이게 조선이든 간에 이런 큰 돈은 유통이 감당이 안 되는 작은 경제 구조임이 간접적으로 비판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면서 그를 아는 이런 식자층에 대해서 화가 만들어지는 화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을 데리고 섬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난 곡식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해외 무역까지 합니다. 해외 무역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으나 너무 큰 돈이기에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바다에 버리는 부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층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2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장기도는 당시에 매우 번성했던 국제교역지였대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그러한 경제적인 무역 상황까지도 깨뜨려봤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허생이 장기도에 가서 어쨌든 해외 교역, 해외 무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상. 그러니까 해외 무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했잖아요. 그래서 허생이 보시면 그래서 가족을 또한 이 섬에서 보시다시피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사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기반으로 잉여 농산물, 즉 남는 농산물을 가지고 주변국과 교역, 무역을 함으로써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박지원 작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시대 그 경제의 모습이었겠죠.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오시면 학습지 11쪽 하고 있죠. 자, 처음에 문자와 의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뭔가 문물이나 제도를 상징하는 건데 허생이 알다시피 먼저 뭘 중시했냐면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했죠. 이용후생이라고 합니다. 이용후생. 이용후생.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게 된 뒤에 백성들의 의식을 바른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작가의 실학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에 얽매인 예법에 치중했던 지배층의 사고와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구해야 하는 나라가 또는 지배층 관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박지원이 문학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빈섬으로 들어간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가난 때문에 도적이 된 양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은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14번 나라의 경제 규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면서 조선시대에서는 이 큰 돈이 유통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규모가 100만 냥을 수용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섬을 빠져나올 때 허생이 그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까닭에 대해서 보시면 그를 아는 사람들, 식자층이라고 하죠. 훗날 섬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여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리공로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백성들에게 뭔가 수탈하고 빼앗는 이런 기존 양반 사대 부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언젠가 그를 아는 자들이 있으면 지금 조선시대 현실의 양반 사대부들처럼 변하게 되겠지. 그들이 그 밑에 백성들을 또 착취하고 힘들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보는 현실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착한 민중을 속이고 사대부들의 사적, 개인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던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허생은 여기에 지배층과 피지배층 구분이 없는 그냥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정계 3입니다. 이제 무트로 육지로 나온 허생이요. 거기 그 도적들을 섬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빈민을 구제하죠. 그렇게 썼는데도 돈이 10만 냥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생이 돈을 갚으러 갑니다. 근데 변씨가 깜짝 놀래요. 허생의 행색을 보고.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거든요. 허생이 웃으며 얘기하죠.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들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다 라는 거죠. 만금이란 돈이 큰 돈이지만 사람의 돌을 살찌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양반 사대부의 면모가 드러나죠. 대사를 통해서. 만냥 빌렸는데 10배로 갚습니다. 그러면서 은 10만 냥을 변씨에게 주면서요.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때 변씨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면서 이자로 10분의 1만 쳐서 받겠다고 하니까 허생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개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본인은 장사는 하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휙 가버리죠. 그래서 변씨가 하도 이제 화를 내니까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죠. 그랬더니 허생이 남산 안으로 향하다가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입니다. 근데 늙은 아미가 마침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허생이 물어보죠. 늙은 아미에게.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 집이요? 라고 하니까 얘기해주죠. 허생원 댁이랍니다. 이러면서 가난한 형편에 그릇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생이 집을 나간 지 5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원이 없는 5년 동안의 일을 지금 늙은 할미의 말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지적,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변씨가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와서 그에게 돌려주니 허생이 사양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으면요, 바닷속에 100만금을 버리지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요, 이제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양식을 보내주고 옷이 해진 것 같으면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뇌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려보았지만 끝내 허생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를 떨어질만 했다가 자신이 가져다 주고요. 그럼 허생이 잘 받았대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필요 이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생의 상행이 그것을 이익을 취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허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신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오늘 정리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섬을 떠나 나라 안에 나라 안에 가난한 사람을 두루 구해주고요. 구제하고 변씨와 교분을 맺습니다. 그래서 1가로 보시면 여전히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전히 초라한 허생의 행색을 보고 변씨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빌려준 만금을 다 털어먹은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어도 허생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허생이 얘기를 하죠. 재물을 가지고는 돌을 살찌울 수 없다. 자, 이걸 통해서 허생은 양반 사대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 인물이죠.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재물보다 도라는 것을 우위에 둡니다. 몸이 살찌는 것보다 정신이 살찌는 것을 오히려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걸 통해서 양반 사대부의 정신세계가 물질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변씨가 10배의 돈은 받을 수 없고 한 10분의 1만 이자로 받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화를 내죠. 장사꾼으로 취급하라는 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상인과 사대부를 구분 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반이다라는 우월감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얘도
결국 양반이구나. 즉 계급 의식의 한계가 보여진다라고도 봅니다. 또는 이거는 이제 한계점,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봤을 때는 상인 신분 자체를 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벌려고 이익만 추구하려는 그런 장사치들에 대한 거부와 부정이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계급의식의 한계로 보는 점이 좀 크죠. 변씨의 말에 허생이 왜 화를 냈습니까? 변씨 입장에서는 10배의 돈을 받을 순 없고 받은 돈이 한 10분의 1을 이자로 받는다고 생각한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지만 사대부인 허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장사를 한 것은 잠시 시험을 위한 것이었지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었죠. 근데 자신을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처럼 대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화를 내서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변씨가 허생의 뒤를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허생이 들어가는 집을 확인하고 늙은 할미에게 물어보죠. 일단 이 늙은 할미자가 서술자를 대신해서 허생이 집을 나간 후에 5년 동안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약해서 제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의 대표적인 대목 중에 하나죠. 자, 어찌됐든, 이제 변씨가 돈을 또 줬는데 거부하고 허생이, 자기 때에 봐서 양식과 옷까지 이런 것들 챙겨주라고 하죠. 그래서, 지나친 물질적 풍요는, 이런 정신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허생은 선비로서 청렴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된다.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양반 사대부로서 추구하는 안분지족의 태도는요, 그리고 청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만나시게 되는 고전소설 그리고 특히 고전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분지족 이런 그 사자성어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거기 안에서 만족하면서 지낸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2쪽까지 본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아마 저희가 남은 허생전 부분들을 다 끝내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